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저는 아직 배달할 곳이 많아서요. 민주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서 들어오게, 아들. 마침 부추전도 막 부쳤는데 자네 말고는 초대할 사람도 없어. 순자 할머니는 민준을 자꾸만 안으로 이끌었어요. 민준은 어색해했지만 그 따뜻한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죠. 할머니의 아담한 집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상 앞에 앉았어요. 다정한 할머니는 가장 예쁜 찻잔 세트를 꺼내 향긋한 차를 따르고 노릇노릇한 부침개를 잘라주었죠. 할머니, 차가 정말 맛있어요. 언제나처럼요. 민준이 찻잔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어요. 그럼. 직접 키운 거라 그래. 텃밭에서 딴 쑥이랑 뒷산에서 캔 당귀도 넣었지. 박하도 조금 키우고 그걸로 차를 끓인 거야. 할머니는 소중한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소박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도 아드님이 보내신 건가요? 민준이 물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현우가 보냈지.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우리 현우도 이 차를 참 좋아했어. 내가 늦둥이로 낳았거든. 40이 다 돼서 말이야. 남편하고는 거의 20해를 같이 살았는데도 아이가 없었지.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 농협에서 트랙터 기사로 일했지. 이름은 김철수. 잘생기고 듬직했어. 내가 군대에서 2년이나 기다렸는데 제대하고 나니 더 멋있어졌더라니까. 돌아오자마자 동네 처녀들이 아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 특히 그 오미자라고 있었어. 치마는 있는 대로 짧게 줄여 입고 일부러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눈웃음을 살살 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철수 씨는 바위처럼 끄떡없었지. 나를 아주 끔찍이도 사랑했거든. 나도 물론 그 일을 사랑했고 민주는 순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따끈한 차에 맛있는 전이나 달콤한 잼을 곁들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철수와 순자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전쟁이 막 끝난 힘든 시절이라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일하는 데 익숙했죠. 집안일이든 밭일이든 어디서든 제 몫을 다 했어요. 철수는 어릴 때부터 순자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말했대요. 순자야,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너는 나한테 애들 한 무더기 낳아주고 우리 같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 순자는 그저 웃기만 했지만 철수가 군대에서 돌아오자 청혼을 받아들였죠. 순자는 약혼자 주위를 맴도는 오미자가 얼마나 앙큼한 여자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순자는 동네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사랑하는 철수 씨와 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철수 씨, 그 선생 나부랭이가 뭐가 좋아? 재미없잖아. 미자는 철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책 말고는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여자라고. 나는 아니야 철수 씨, 부르기만 해. 절대 후회 안 할걸? 후회할 일도 없어. 부를 일이 없을 테니. 넌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여우야. 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순자와 철수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앙심을 품었죠. 철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그 마음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녀는 자꾸만 철수를 몰래 만나 말을 걸려고 애썼고 나중에는 아예 동네 슈퍼에 취직까지 했어요. 미자는 동네 최고의 소식통이자 소문 제조기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가 아내인 순자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헛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죠. 순자는 남의 말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참다 못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영수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문에는 관심 없어요. 전 떳떳하게 사니까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물론 선생님이야 그러시겠죠. 하지만 남편분께서 가게에 있는 미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들 하던데. 여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으세요? 순자가 엄하게 말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다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선생님은 그런 대접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영수 엄마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도 저랑 같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고 저만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충고 하나 할게요. 앞으로 그런 소문 옮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후로 학부모는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순자는 그날 저녁 바로 슈퍼로 향했어요. 마침 미자가 일하는 날이었죠. 물건값을 치른 순자는 미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야, 우리 가족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런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미자가 비웃었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네 귀에도 들어갔나 보네. 잘 생각해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너랑 결혼했다고 송아지처럼 묶여있을 줄 알아? 아니, 난 내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야. 너 바보니, 미자야? 주위를 둘러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네 인생 살아. 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 순자가 말했어요. 내 행복은 네가 훔쳐갔잖아. 미자는 순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훔쳐간 내 행복,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하지만 미자가 무슨 짓을 하든 철수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순자와 철수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지만 두 사람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또래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둘, 셋인데 순자는 좀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죠. 순자야,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저기 기철이네는 셋째도 낳았다는데 전부 아들이래. 기철이 아빠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더라. 근데 우리는 뭐야? 왜 우리한텐 아이가 없는 거지? 철수는 답답해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남편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죠. 병원에도 가봤지만 의사는 그저 손을 내저을 뿐이었어요. 결국 순자는 용하다는 동네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할머니는 순자에게 약초 몇 가지를 주며 말했죠. 이건 네가 마시고 이건 남편한테 줘. 보름달이 뜨는 날부터 사흘 동안 연속으로. 순자는 조금 무서웠지만 약초를 받아와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죠.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어요. 순자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고 미자는 결혼하지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늘 침울하게 다녔어요. 등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죠. 애도 못 낳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저 집은 대가 끊기겠네. 이런 생각들이 철수를 몹시 괴롭혔어요. 그리고 여전히 혼자인 미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어머, 철수 씨, 당신 마누라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 짝이 아니라고. 나라면 벌써 셋은 낳았을 거야. 미자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철수에게 뜨겁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 미자야, 뭘 안다고 짓거려.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철수가 쏘아붙였어요. 그는 아내 순자를 사랑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민준이 헛기침을 했어요. 아이고, 민준 총각. 순자 할머니가 퍼뜩 정신을 차렸죠. 차 한 잔 더 따라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저 일해야 해요. 아직 두 골목이나 더 돌아야 하고 끝나면 보고서도 써야 하거든요. 할머니 댁은 참 편안하고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젊은 우체부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일이 있다니 가봐야지. 할머니는 두 팔을 벌리며 우체부를 배웅했어요. 그리고는 창가에 앉아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뜯었죠. 그녀의 아들 현우는 분쟁 지역에 파병 중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편지의 모든 줄, 모든 단어에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묻어났죠. 현우는 전쟁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썼어요. 그리고 곧 휴가를 받아 엄마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겠다고 약속했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부침개도 먹고 싶다고요. 그럼 해주고 말고 우리 아들 오면 실컷 해줘야지. 순자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사실 민주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민주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자주 아팠지만 그의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주는 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는 늘 데이트하러 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새로 꾸밀 궁리만 했어요. 집에는 늘 낯선 남자들이 드나들었죠. 민주는 그들이 싫었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민주는 친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 줄 거라고 상상했어요.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우린 필요 없대. 그 사람한텐 사랑하는 다른 자식들이 있거든. 법적인 자식들. 나중에 민주는 법적인 자식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는 더욱더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젊음은 가고 외로움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집에 데려오는 남자들은 점점 더 자주 그녀에게 술을 권했어요. 한 번, 두 번, 결국 그녀는 나쁜 버릇에 빠져들고 말았죠. 민주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또다시 손사래를 쳤어요. 나 술꾼 아니야. 괜한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민주는 엄마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예전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모든 돈을 술값으로 탕진했어요. 민주는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시험도 잘 못 봤죠.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도 없고 집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렵사리 요리 전문학교에 들어갔지만 주방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민주는 군대에 갔어요. 입대를 피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복무를 마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제대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 소란의 옆집에 사는 최 여사님이 나왔어요. 어머, 민준이 아니니? 그녀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최 여사님.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문을 바꾸셨네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여긴 이제 그 사람 안 살아. 벌써 반년도 더 됐지. 언제나 집안 사정을 훤히 꿰고 있던 호기심 많은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됐어. 늘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별별 남자들을 다 데려왔지. 그러다 한 남자가 자주 드나들더니 네 엄마 얼굴이 활짝 피더라. 근데 그 남자 인상이 좀 이상했어. 눈빛도 무겁고 결혼하자고 했다더군. 그러다 네 엄마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어. 그 남자랑 돈을 합쳐서 시골에 집을 산다나 뭐라나.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농사 지으며 살 거라고. 그러더니 정말 팔고 이사 가더라.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해줬어. 그리고 새 입주자가 와서 싹 다 뜯어고치고 문도 바꿨지. 네 엄마는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네. 군대에 있을 때 편지 안 했어? 했어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근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뒀어요.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충격에 휩싸인 채 민주는 집을 나섰어요. 늦은 저녁까지 도시를 헤맸죠. 기차역에서 밤을 보냈어요. 살 곳도 일자리도 돈도 없었어요. 민주는 시장에서 짐꾼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주정뱅이들이 모이는 곳을 보게 되었죠. 어느 저녁 그는 거기서 어머니를 봤어요. 아들은 엄마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헝클어진 머리, 붉고 부은 얼굴, 누더기 같은 옷차림. 엄마? 그가 소리쳤어요. 여자는 그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엄마, 대체 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가 반복해서 외쳤어요. 아, 너구나. 은주가 길게 느려 말했어요. 돌아왔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제발 다 그만둬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금 쉬어보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비웃을 뿐이었죠. 난 내 맘대로 살아. 넌 이럴 때 술 한잔 사올 생각은 안 하고 저기 사람들 기다리잖아. 은주가 씩 웃었어요. 민주는 어릴 때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죠. 아들은 말없이 떠났고 다음날 일당을 챙겨 무작정 떠났어요. 어느 외딴 역에서 내려 한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우체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취직했죠. 처음에는 우체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버려진 작은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집을 고치고 꾸며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곳에 정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민준에게 친절했고 처음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죠. 민준 자신도 언제나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기꺼이 도왔어요. 2주가 흘렀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텃밭을 가꿨어요.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았죠. 다시 민준이 순자 할머니에게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는 그를 차에 초대했죠. 민준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 다정한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됐어요? 호기심 많은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되긴. 그냥 철수 씨랑 살았지 뭐. 정말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어요. 가르치고 키웠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없었죠. 순자는 남편 철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였어요.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말했죠. 당신 힘든 거 알아요. 우리가 함께 산 지 벌써 15년이네요. 철수 씨, 당신이 조카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친구들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다 보여요. 그 애들은 벌써 다 학교에 다니는데. 나는 아마 평생 엄마가 되는 기쁨을 모를 것 같아요.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할 거예요. 철수 씨, 나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떠나요. 다른 사람 찾아.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여자 말이에요.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 철수는 버럭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내 아내야. 우린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어. 어떻게 되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철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2번이나 청혼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죠.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자에게 눈길이 갔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미자는 점점 더 자주 철수를 집으로 불렀어요. 집안일에 남자 손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는 슬쩍 소주 한 잔을 권했어요. 철수는 언제나 도와주었지만 술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또 5년이 흐르고 철수는 결국 견디지 못했어요. 나 갈게 순자. 더는 못하겠어. 내 마음이 이걸 견뎌내질 못해. 미안하지만 미자가 임신했어. 아이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민준이 놀라 물었어요. 보내줬지 민준아. 늑대처럼 울부짖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억지로 묶어둘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미자한테 가자마자 나도 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 순자는 임신 사실을 바로 철수에게 알렸어요. 아직 초기였지만 미자의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죠. 철수는 혼란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저러는 거야. 미자는 울부짖었어요. 내 뱃속에 있는 게 당신 아이야. 저 여자 뱃속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걸. 미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배가 불러오는지 보면 알겠지. 정말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미자는 딱 잘라 말했어요. 철수는 순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고 쓰라리고 억울했죠. 저 아이의 아버지는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 아이는 어쩌란 말인가. 미자는 딸을 낳았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여자아이였고 유진이라고 이름 지었죠. 온 마을이 이 상황을 알았고 아무도 미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멀쩡한 가정에서 남자를 빼앗아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순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철수를 경멸하기 시작했죠. 그럼 정말이었구나, 순자. 철수가 길에서 순자를 마주치고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 씨, 이런 걸로 농담하는 사람 봤어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아, 이제 어쩌면 좋지? 남자가 말했어요.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3달 뒤에 나아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철수는 다시 고뇌에 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죠. 미자와 딸을 버릴 수도 없고 순자를 버릴 수도 없었어요. 계속 그 여자 생각하는 거야? 미자가 아기에 차서 씩씩거렸어요. 생각 안 하게 생겼어. 미자야? 내 아이를 가졌는데. 철수가 어둡게 대답했어요. 당신 아이는 여기 있잖아. 미자는 유진이가 평화롭게 잠든 요람을 가리켰어요. 저쪽에도 내 아이가 있어? 철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뭐?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나한테는 왜 왔는데? 왜 내 뱃속에 아이를 만들어 놨는데? 미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소주병을 꺼내 자신에게 한 잔 가득 따랐죠. 너 미쳤어. 이 여자야. 철수가 소리치며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에서 병을 빼앗아 던져버렸죠. 그날 이후로 철수와 미자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어요. 남자가 일하러 가면 여자는 술을 마셨죠. 철수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날 미자가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젖먹이는 엄마가 술을 마시다니. 아주 조금 마셨어. 그래야 유진이가 더 잘 자거든. 미자는 희죽거리며 대답했어요. 철수는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는 일하느라 낮 동안 미자를 감시할 수 없었고 저녁이 되면 그녀는 이미 취해 있었죠. 순자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현우라고 지었죠.
철수는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순자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기쁨이자 사랑.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죠. 마을 사람들, 특히 예전에 순자에게 아이를 맡겼던 부모들은 곧바로 그녀를 위해 유모차, 아기 침대 등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이걸 다 어떡해요? 순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가져왔죠. 누구는 우유를, 누구는 저장해둔 채소를, 누구는 옷과 장난감을. 철수도 순자를 찾아왔어요. 아내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죠. 부끄러워서. 하지만 아들을 품에 안아보았어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구나. 순자야, 나 쫓아내지 마. 제발. 아들 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도울게. 그가 그때 말했어요. 순자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어느 날 철수는 안절부절못했어요.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감하는 것 같았죠. 손에서 모든 것이 미끄러져 나갔어요. 작업반장은 그런 글을 보고 대화를 나눈 뒤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사흘 줄게. 더는 못 줘.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철수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미자는 또 술을 마셨죠. 유진이는 유모차에 태워 마당에 내놓고 자신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을 준비하려다가 아궁이에 연통 여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날 그녀는 또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창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이웃들이 바로 달려왔죠. 철수는 겨우 생후 6개월 된 유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미자는 구하지 못했죠. 그녀는 큰 불이 나기 전에 잠결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했어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순자에게도 전해졌죠. 그녀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불타버린 집 앞에서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철수를 보았어요. 순자는 달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아이를 다시 받아들였죠. 그리고 두 아이를 함께 키웠어요. 유진이는 활발하게 자랐고 현우는 반대로 차분하고 생각이 깊었죠. 마을에서는 아무도 유진이가 순자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요. 유진이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보다 아주 조금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순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어릴 때부터 현우는 누나를 지켜줬어요. 그는 유난히 정의감이 강했죠. 철수와 순자는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았죠. 그래서 용서하신 거군요? 민준이 순자 할머니에게 확인하듯 물었어요. 용서했지. 어떻게 용서 안 해. 게다가 길 위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라. 우리도 아이를 많이 원했지만 하늘이 더는 주지 않으셨어. 그렇게 둘을 키웠지. 유진이는 내 뒤를 이어 교사가 됐어. 그러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지. 그래서 떠났어. 벌써 5년쯤 됐네. 그런데 현우는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래 군인이 되고 싶어 했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근데 성격이 그래.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고야 말지. 어릴 때부터 진지했어. 유진이는 좀 촐랑대는 아이였는데 현우는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줬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의무병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가더니 남기로 결심했더라. 철수 씨랑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아니에요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하더라고. 그래도 그땐 집에 자주 왔어. 휴가도 길었고. 그 사이에 유진이는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걔는 고등교육까지 받았지.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둘이야. 그런데 현우는 계속 부대를 옮겨 다녔어. 철수 씨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난 여기 혼자 남았지. 아버지 장례식 때 유진이랑 현우가 왔었어. 일주일 휴가 받아서. 몇 년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그만두나 봐. 일이 그 애를 놓아주질 않아.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그 애의 소명인가 봐. 우리 아들 정말 멋지지. 주변에 여자애들도 많이 따랐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주는 순자 할머니 댁에 조금 더 머물다가 떠났어요. 밖에서 그는 순자 할머니의 이웃인 최 여사를 만났죠. 어이구, 민준 총각. 나한테 온 건 없어? 딸이 소포 보낸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네. 여자가 말했어요. 아니요, 최 여사님. 아직 아무것도 안 왔어요. 젊은 남자가 보고하듯 말했어요. 근데 순자네서는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 걔네 딸이 뭐 보냈대?
호기심 많은 최 여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뭐? 뭐라고 했어? 최 여사가 깜짝 놀라 되물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어요. 편지요. 아들한테서 왔다고요. 민주는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총각,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걔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 여자의 말은 마치 청천벽력처럼 들렸어요. 농담이시죠? 제가 매달 순자 할머니께 이 편지들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가족 이야기, 사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들이 군대 가서 군인이 되었다고. 근데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근데 휴가를 오래 못 나왔다고 했지? 최 여사가 우체부의 말을 이었어요. 네, 맞아요. 남자가 확인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아들이 죽었다면 그럼 이 편지들은 누가 쓰는 거죠? 이건 무슨 악랄한 장난이에요? 모르겠네. 아이고, 모르겠어. 최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퇴근 시간까지 민주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 편지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반드시 모든 걸 알아내야 해. 민주는 결심했어요. 우체국 일은 바빴어요. 어느덧 또 한 달이 훌쩍 지났죠. 그리고 민주는 다시 순자 할머니에게 갈 편지를 손에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체부가 편지를 유심히 살폈죠. 먼 도시에서 온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지역이었죠? 군부대는 아니구나. 혹시 근처에서 근무하나 알아봐야겠어. 민주는 결심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모든 정보를 수첩에 옮겨 적었죠. 그리고 늘 그랬듯 순자 할머니께 편지를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맛있는 간식과 함께 차를 대접했죠. 이번에는 민준이 할머니에게 딸 유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유진이라. 친엄마는 전혀 기억 못했지. 아기였으니까 항상 활발하게 자랐지만 철수 씨랑 내가 엄하게 키웠어.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쓰게 하려고. 유진이는 내가 친엄마가 아니란 걸 8살 때쯤 알았어. 꽤 일찍 깨달았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변덕 부리고 성질도 보여주려고 했어. 2학년 때는 학교도 빼먹기 시작했지. 아이고, 그 연기력. 내가 데려다 주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몰래 빠져나가 강가로 놀러가고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오고 내가 나중에 찾아서 얘기했지. 왜 공부 안 하냐고.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어떻게 아무도 없어. 넌 우리 딸이야. 내 딸이고 아빠 딸이고 현우 오빠 동생이잖아. 그랬더니 울더라. 그러면서 내 친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정말이야? 하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사실 아니야. 그냥 내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복잡해졌던 거야. 누구나 실수하잖아.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해. 그랬지. 하지만 딱 하나 실수 안 한 게 있어. 바로 널 데려온 거야. 넌 내 딸 아니니?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내 눈을 보다가 날 꽉 껴안고는 떨더라. 그리고 순자 엄마 사랑해 하고 말했어. 그때 학교 합창단에도 넣고 춤도 배우게 했지. 바쁘게 만들려고. 그리고 항상 내 눈에 띄는 곳에 있었어. 중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가서 교육대학에 갔지. 그러다 방송통신대학으로 졸업했고 도시에 남았어. 시골에는 이제 거의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도시학교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결혼했어. 이혼남이었는데 그 아들이 유진이 반학생이었대. 그 남편이 해외로 발령받아서 그렇게 떠났지. 지금은 애가 셋이야. 큰아들 하나, 유진이가 낳은 애 둘. 예전에는 자주 전화했는데 요즘은 뜸해. 애들이 크니 걱정도 많겠지. 순자 할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찾아오지는 않고요. 민준이 물었어요. 한 4년은 안 됐나. 그래도 서운하진 않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손주들 사진 보여줄까? 얼마나 예쁜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보여주세요. 민준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져와 돋보기를 쓰고 갤러리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흥미롭게 사진들을 들여다봤죠.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бабубия. 할머니는 메신저를 열어 새로운 사진을 다운로드하며 덧붙였어요. 그 사이 민주는 유진의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민주는 순자 할머니와 작별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2주 뒤 민주는 휴가를 냈죠. 휴가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 저절로 생겨버렸어요. 민주는 가장 먼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보세요.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자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민준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유진은 민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후 대답했어요. 그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은 그런 대답에 불쾌하고 놀랐어요. 만약 사기꾼이 순자 할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내거나 무슨 짓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유진은 그저 변명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젊은 남자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는 직접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그 일에 휴가를 쓰기로 했죠. 휴가 이틀째. 그는 기차를 타고 떠났어요. 갈 길이 멀었죠. 목적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죠. 사흘째 되는 날, 젊은 남자는 낯선 도시의 낯선 역에 내렸어요. 도시는 세찬 바람과 함께 비를 뿌리며 그를 맞았죠. 민주는 몸을 움츠렸어요. 그는 미리 호텔 위치와 가는 법을 알아두었기에 1시간 뒤에는 자기 방에서 뜨거운 샤워를 하고 있었죠. 이미 저녁이었고 민주는 푹 쉬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 그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바로 길을 나섰어요. 민주는 편지가 발송된 우체국 지점의 우편번호를 알고 있었고 곧장 그곳으로 갔죠. 그는 먼저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희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직원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요. 누군가 할머니 아들인 척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돈을 뜯어내고 있나요? 여직원이 민준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혹시 가족이신가요? 그녀가 계속 물었어요. 아니요, 저도 우체국에서 일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사기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가세요. 그녀가 잘라 말했어요.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요. 그는 밖으로 나와서서 주변과 행인들을 살폈죠. 민준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주목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기다리기로 했죠. 젊은 남자는 편지가 이 우체국에서 발송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흘 남았죠. 약속된 날, 민준은 다시 우체국으로 갔어요. 사람이 많았죠. 그날은 연금이 지급되는 날이었어요. 민준은 누구를 무엇을 찾는지 몰랐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우체국에는 창구가 3개 있었죠.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민준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들어와서 둘러보기도 하고 가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죠. 점심 후 민준은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왔어요. 15분 뒤 민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어요.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죠.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민준은 그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민준은 근처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남자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반송 주소 없이 편지 발송을 신청하고 있었죠. 네, 강인호님. 여직원이 말했어요.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남자가 서명했어요. 직원은 능숙하게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소인을 찍었죠. 인호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출구로 향했어요. 민주는 그를 따라갔어요. 인호는 천천히 걸었죠.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남자가 우체국에서 충분히 멀어졌을 때 민준이 그를 불렀어요. 인호 씨, 강인호 씨. 인호는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는 행인들을 훑어봤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죠. 민준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강인호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인호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박순자 할머니께 아드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계신 분인가요?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당신은 누구요? 인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순자 할머니 친구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할머니를 속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준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도 속이지 않아요. 인호가 말하고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군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입니다.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호의 아파트에 들어섰죠. 인호는 원룸짜리 오래된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소박한 살림살이.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분명했죠. 인호는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사탕이 담긴 그릇을 꺼냈어요. 민주는 집주인을 기다리며 쳐다봤죠. 마침내 인호는 찻잔에 차를 따르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현우와는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죠. 좋은 녀석이었어요. 정말. 인호는 침을 삼켰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지 역력했죠. 인호는 현우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여러 곳으로 파병되어 전투 임무를 수행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도 들려주었죠. 모든 이야기 속에서 현우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그려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묘사했던 그대로였죠.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지뢰 제거반이 먼저 지나가며 다 처리했죠.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른 아침 4시였죠. 주위가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현우와 저는 이전에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손발이 척척 맞았죠. 지휘부도 우리가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우리 둘을 떼어놓지 않았어요. 그 전날 밤 현우가 제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마치 불길한 예감을 느낀 것 같았죠. 우리는 임무를 시작했지만 매복에 걸렸습니다. 적은 많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어요. 지원군은 멀리 있었죠. 그리고 총격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엄폐물에 몸을 숨겼지만 현우가 총에 맞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붕대로 감고 뒤로 끌고 갔지만 현우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다시 총격이 쏟아졌어요. 제 다리에 총을 맞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다리를 절며 저는 여전히 친구를 아군 진지 쪽으로 끌고 갔어요. 현우는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써달라고요. 어머니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제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친구에게 그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저는 혼자라서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중에 현우의 누나인 유진 씨를 찾았어요. 함께 현우를 묻어주었지만 순자 할머니께는 알리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이름으로요. 부상 후 저는 더 이상 복무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도 받아주지 않아요. 한쪽 눈도 30%밖에 보이지 않고요. 다리에는 아직 파편이 박혀 있죠. 여기서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의 죽음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못은 아니지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혼자고 아무에게도 필요 없지만 현우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는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편지를 쓰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우의 이름으로. 매달 반송 주소 없이. 주둔지를 옮겼다고. 모든 게 괜찮다고. 곧 즉 현우가 돌아갈 거라고 꾸며내면서요. 인호는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할머니를 돌보고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인호가 대답했어요. 민주는 인호의 집에 조금 더 머물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죠. 민주는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든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또다시 현우 즉 인호가 쓴 편지를 순자 할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가 민준 앞에서 바로 편지를 뜯었어요. 아이고, 또 휴가를 못 나왔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만큼 아드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는 뜻이죠.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보고 싶네. 오래 못 봤고 전화도 못하고 통신이 안 된다니.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직업이잖아요. 기다려야죠. 곧 돌아오실 거예요. 민준이 말했어요. 고맙네 민준 총각.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준은 오래전부터 순자 할머니 댁에 손볼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울타리와 지붕을 고쳐야 했죠. 남자 없는 집은 금방 낫기 마련인데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체부 월급은 빠듯했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민주는 유진에게 그리고 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이 말했어요. 제가 돈을 보낼게요. 하지만 현우 오빠가 보낸 것처럼 해야 해요. 그때쯤 민준과 유진은 이미 서로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을 해결한 상태였어요. 인호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친구, 내가 돈을 보낼 테니 거기서 수리할 인부 좀 구해줘. 편지는 이미 보냈어. 순자 할머니를 그냥 둘 순 없지. 인호가 말했어요. 민주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서 추천받은 인부들을 구했어요. 2주 뒤 순자 할머니 댁에 손님들이 찾아왔죠. 민준도 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체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아, 우리 현우가 인부들을 보냈네. 집을 고쳐야 한다고. 모든 걸 잘해줄 거라고 편지에 썼더라.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녀가 들뜨고 기뻐하는 것이 역력했죠. 인부들은 일을 시작했어요. 민주는 매일 순자 할머니를 찾아가 인부들이 양심적으로 일하는지 감독했죠. 인부들은 정말 성실하고 솜씨가 좋았어요. 집은 2주 만에 말끔하게 고쳐졌죠. 이제 순자 할머니는 다가올 겨울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민주는 거리에서 다시 최 여사를 만났어요. 어머, 순자네 집수리한다며? 그녀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아드님이 인부를 고용해서 어머니를 돕고 있대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세상에, 총각은 기억 못하는 거야? 여자가 되물었어요. 저는 다 기억해요. 하지만 여사님도 아시잖아요. 아들이 돕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다 헛소문일 뿐이에요. 민준이 최 여사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여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셔야 해요. 현우 씨가 살아있는 동안 순자 할머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체부가 여자에게 말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나도 가서 구경하고 그 집 아들 칭찬이나 해줘야겠네. 최 여사가 민준에게 윙크하며 대답했어요. 어머, 이웃 양반. 이제 대궐이 됐네. 대궐. 최 여사가 순자 할머니 댁에서 감탄했어요. 이거 봐, 최 여사. 우리 아들이 시킨 거야. 편지에 그렇게 썼어. 엄마, 깜짝 선물 기다리세요. 하고. 나는 아들이 직접 오는 줄 알았지. 근데 또 못 온다고 하네.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대. 세상에나. 순자 할머니가 자랑했어요. 어머, 당신 아들 현우는 마법사인가 봐, 정말. 최 여사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온다고 약속했어. 나는 기다릴 거야. 그 애 때문에 사는 걸. 유진이야, 결혼해서 애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우리 현우는 내가 기다려야지. 그때까진 안 죽어. 순자 할머니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또 2달이 지났어요. 인호는 계속해서 현우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고 곧 가겠다는 약속을 담았죠. 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편지에 그건 이미 봄이 되어 햇살이 따스하고 눈은 다 녹았지만 아직 꽤 쌀쌀한 날이었는데 현우는 2달 뒤에 집에 가겠다고 썼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죠. 집안을 청소하고 커튼을 떼어내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최 여사에게 곧 아들 현우가 온다고 이야기했죠. 아이고, 순자 좋겠다. 아들 기다리는구나. 잘됐다, 잘됐어. 최 여사가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유진에게도 현우가 온다고 신나서 말했죠. 정말요, 엄마? 잘됐다. 그럼 저도 애들 데리고 갈게요. 남편은 출장 중일 거고 우리도 엄마 뵌 지 오래됐잖아요. 가서 음식 준비도 돕고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오렴 딸아. 너희도 정말 보고 싶었어. 순자 할머니가 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장을 봤어요. 곧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민준에게도 알렸죠. 민준 총각도 놀러와. 순자 할머니가 초대했어요. 민준은 꼭 가겠다고 약속했죠. 현우가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 집안을 날아다니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자는 서둘러 대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순자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유진이 순자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어요. 유진아, 내 새끼들. 할머니는 유진과 손주들을 끌어안았어요. 민준과 최 여사도 왔죠. 조금 떨어진 곳에 인호가 서 있었어요. 젊은이, 현우랑 같이 왔나? 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물었어요. 네, 저는 인호라고 합니다. 동료입니다. 인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어서들 들어와요.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집주인이 모두를 맞이했어요. 모두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았죠.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죠. 근데 현우는 왜 아직 안 오지? 그녀는 조금 당황하며 말했어요. 최 여사는 유진에게 의문의 눈빛을 보냈어요.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인호는 유진의 눈빛을 포착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할머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인호군. 왜 그러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인호는 침을 삼켰어요. 그는 다시 유진을 쳐다봤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오지 못했습니다. 부대에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등에 업고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순자 할머니는 손뼉을 쳤어요. 제 다리를 다치고 눈앞이 캄캄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절뚝거립니다. 현우는 그런 얘기 안 썼는데? 인호가 계속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써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한테는 썼어요, 그 얘기. 유진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엄마 걱정하실까 봐요. 그래도 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현우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저도 다시 그와 함께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병 제대했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든요. 다리도 이렇고... 인호는 자신의 다리를 두드리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이고, 인호군, 정말 안 됐네. 순자 할머니가 슬프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러 온 걸요. 순자 할머니,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인호가 대답했어요. 순자, 너무 낙심하지 마. 올 거야 또. 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안 돌아올 리가 없지. 최 여사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꼭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민준도 거들었어요. 그럼 민준 총각 꼭 만나게 될 거야.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는 돌아올 거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나는 느껴져.